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평생소득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입니다. 사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썼던 책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장수와 인구 감소의 리스크를 이겨낼 K-노후 관리 방안이라는 게 사실 제 인생 전체를 걸쳐서 30년 가까이 이코노미투 생활하면서 늘 고민했던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장수와 인구의 감소 리스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경제가 점점 달라지고는 있지만 우리 경제를 좌우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 인구의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한국 노인의 빈곤 현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데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는 통계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OECD란 경제개발협력기구, 이른바 선진국 클럽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1996년 외환위기 직전에 이 클럽에 가입을 했다. 1년 뒤에 외환위기를 만난 고통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런 OECD 회원국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제일 왼쪽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노인 빈곤율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노인들,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왔던 우리의 산업 여건들이 나이가 들어서 노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비율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40% 정도에 도달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2018년 통계이고요. 우리나라 최신 통계로 환산을 해보면 2021년으로 보면 드디어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과거에 제대로 노후에 대한 대비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개선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개선이 무엇 때문이었냐 하면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에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지급되면서부터 이런 노인 빈곤율이 조금 개선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긴 했지만 노인들의 삶에 관한 한 아직 우리나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노후 빈곤의 리스크들을 쥐고 있는 나라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높은 노인 빈곤율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이 좀 부족하다, 몇십만 원 못 된다, 이게 제일 클 거예요. 근데 모든 노인들에게 그 많은 돈들을 지급해 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각자가 알아서 미리 노후에 대한 대비들이 좀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삼중연금 체계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들은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가입되도록 하는 거고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서 가입을 해야 되죠. 우리 예를 들어서 증권사나 은행 창구들 가게 되면 이거 가입하셨나요? 특히 연말에 이거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국민연금의 수령액들이 노후를 설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금의 수령 수준들을 한번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은 19%.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용돈연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실제로 올해 국민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금액이 60만 원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왜 이런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전 국민연금은 1999년에 시행되는 등 그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은 직장 가입자들 9%의 국민연금을 붓게 됩니다. 4.5%는 근로자 본인, 그리고 4.5%는 사업주, 저희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금의 적립이 이루어지는 반면 지역에 가입하신 분들, 사업을 하신다든가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하신 분들은 자신의 소득들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경향들도 있고, 또 이 국민연금이라는 걸 일종의 세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내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서울 신사동에 있는 국민연금 본부에서 일을 하던 시절,
벌써 그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거기 1층에 연금 상담 센터부터 시작해서 각종 납입하는 창구가 있는데 매일처럼 고성이 오가던 걸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냐? 예. 난 돈을 벌는 게 없는데 왜 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많은 납부금이 나오냐? 나 이렇게 돈 못 번다. 나 이러면 망한다. 큰일 난다.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을 붙도록 독려하고 싶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걸 내가 언제 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지금 또 내게 생계가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조바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료를 최대한 적게 내려 하다 보니 연금의 납입이 지역가입자들 기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들이 이런 용돈연금을 만든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국민연금 출신이라 이 그림 장표를 그리면서 약간 뿌듯했던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국민연금도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더 큰 문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수익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파란 막대로 되어 있는 게 퇴직연금, 주황색 막대로 되어 있는 게 개인연금인데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1.7, 1.37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근에 상당히 부진했다 그러는데도 4.87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2013년 연금저축 계좌 도입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운용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운용의 자유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성과의 개선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퇴직연금 운용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 등에 대한 스스로의 공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는 이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죠. 국민연금 적게 냈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운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만성적인 저성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죠? 늙어서 은퇴를 못하는 거죠. 이건 이제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제 제 이야기부터 조금 더 돌아가자면 제가 주된 소득을 얻던 직장으로부터 은퇴했던 시기가 몇 살이었냐면 49세였습니다. 우와, 40대 파이어.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 연령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49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이어 했던 49세가 사실 한국 사람 평균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저 어때요? 네, 그 뒤로도 일을 하고 있죠. 물론 저야 스타트업 창업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자아 실현의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즐겁게 일한다 이렇게 애써 위안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한국 노인들은 주된 일자리로부터는 49세에 은퇴한 다음에 마지막 일자리로부터 은퇴 연령은 70대 초반입니다. 와, 이건 슬프죠.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거죠. 빨간 막대기가 한국인데요. 한국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의 취업률이 얼마냐? 36%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생활비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생활비의 부족 문제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주된 일자리와 새로 구한 일자리 사이의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난다. 이전에 400 받았으면 200.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 그가 일하고 있었던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어떤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 은퇴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3D 노동으로 전환되는 그리고 공공근로 의지하는 그리고 기초연금 의지하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물론 대다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제. 왜? 점점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니까. 다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나이 들어서 몸이 이곳저곳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압도적인 다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은퇴 라이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예, 갑자기 춥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 이제 4050, 저는 이제 5학년 4반인데요. 5학년들, 우리 4학년들이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큰일 나는 시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걸 벌써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빈곤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저축을 해두고 그 저축한 자산을 잘 운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가계 순자산 보유액을 살펴보시면 50대가 정점을 치고 그 뒤로 자산의 규모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50대들의 자산 규모가 얼마냐 하면 6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6억 4천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무려 80%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44.4%가 거주주택, 그리고 28.2%가 임대주택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평균이 왜곡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에서 집 한 채가 대부분 또는 보증금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대에 도달하면 수익형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비중이 저렇게 커진다는 것은 양극화가 대단히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바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전의 경제에 우리들의 소득, 가계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 최빈값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이 분포하는 자산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저 빨간 박스, 이 빨간 박스 부분이 우리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죠. 40대에서 49세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데는 어디냐? 가구 소득 분포하는 데 어디냐? 1억 이상. 야, 부자 많죠, 그죠? 맞벌이가 많아서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22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령대별 자산, 소득의 분포들을 살펴보면 어떤 점을 느낄 수 있냐 하면 40대, 50대로 가면 평균을 왜곡시키는 세력들 7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의 사람들의 비중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평균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30대 보시면 제일 많이 분포하는 데가 얼마냐면 3천에서 7천만 원 사이다. 그때는 봉긋한 산 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가 40대, 5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연령을 연장하면서 임원이 되고 승진하는 분들이 시장에 분포하는 반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어디로 간다?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로 가게 되고 그 밑에 이거 60세 이상 보니까 어때요? 3천만 원 미만의 일자리를 가지신 분이 제일 많죠. 우리나라는 30대 정도까지 비슷하게 가다가 40대, 50대부터 급격히 양극화가 벌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정말 숫자로 오늘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대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의 소득은 인생에서 가장 많아지고요. 또 50대일 때 자산이 가장 많아진다는 것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은 어떤가? 바로 연령대별 가구의 흑자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1분기니까 상여금들 들어왔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극단적인 분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은 40대, 50대가 제가 제일 많다 그랬죠? 자산은 50대가 제일 커요. 그런데 저축은 40대 밑에 30대가 제일 많다.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녀 출산, 교육, 육아 이벤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40세 이하 가구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그리고 또 태어나기 전에 또는 터울이 질 때 열심히 저축하다가 40대가 딱 들어가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갈 때 사교육비 막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50대 들어가면 아이들 이제 대학 등록금 이런 과정에서 소득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저축액은 늘지 않다가 다시 우리나라 정말 슬퍼요. 60세 이상 가구는 다시 저축이 회복돼. 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연금 크레바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49세의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다고 제가 앞에서 뼈를 때렸죠. 그리고 국민연금 언제 수령해요? 저희 69년생들부터 65세에 받아요. 자, 이것도 연금 개혁하면 70세에 받는다고 저 각오하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 연금 기다리면서 우리 굶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60세에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해서 어떻게든 공공근로도 하고 파트타임도 하고 경비원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월 얼마 이익을 저축을 한다? 199만 원.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나의 은퇴가 풍요로워야 아이들도 덜 고생해요. 나의 노후가 안락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취직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모님 병원비 되고 부모님 생활비 되는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흙수저 인생들을 걷게 되면 초년에 저축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초년에 저축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고생하게 되겠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흙수저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매달 부모님께 용돈, 의료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흙수저의 가정들에 있는 자녀들, 물론 저는 운이 좋았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이 이제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올인 좋죠. 아이가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얘가 똑똑하다라면 좋죠.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아이들이 의대 갈 수 없는 거고, 모든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라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안락한 노후를 즐기고 있고 그 부모님들이 뒷배가 되어주는 게 낫지, 무조건 올인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결과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33세 흙수저 부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흙수저 부부는요, 둘 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다행스럽게도 당장 부모님이 건강하셔서 부모님에게 많은 용돈들을 드리거나 그러는 것들이 지금은 당장 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연 2,400만 원, 그러니까 월 200만 원,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두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부 한 사람의 소득으로만 생계를 꾸려나가고 나머지 한 사람의 소득은 모두 저축한다 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 연령이 되는 49세까지 연 2%로 운용하면 4억 9천, 4% 요새 특판 이자죠. 4%로 운용을 하게 되면 5억 7천, 그리고 6%로 운용하면 6억 8천이라는, 아까 우리 50대 우리나라 금수저들 다 포함한 평균 순자산이 6억 4천이었던 것보다 더 많아집니다. 이 6억 8천이라는 것도 큰 돈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해야 되겠죠. 바로 뭐냐 하면 임금 인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그 코로나가 포함되어 있던 시기 5년 동안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얼마 늘었냐 하면 15% 늘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연 3% 정도는 평균적인 소득이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연 2%, 아주 그냥 안전한 곳에 운용을 하는 거죠. 2% 운용하면 6억 천. 와우, 벌써 대단한 소득으로 늘어납니다. 자, 4% 특판 예금 정도로 운용한다. 7억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좀 더 고수익으로 운용을 해서 한 6%로 운용을 하게 되면 8억이 넘는 돈이 됩니다. 에게 8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파이어, 조기 은퇴하는 조건을 30억, 40억 부릅니다만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는 제발 좀 귀를 닫으세요. 우리나라 상위 1% 커트라인이 30억 전후예요. 근데 이것도 2022년 통계예요.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역사상 고점일 때에 33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통계, 연말에 나오게 될 2023년 통계는 보나마나 30억 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커트라인이 얼마다? 30억 정도. 그럼 상위 5%는 15억. 상위 10%는 이제 드디어 나왔죠. 9억. 우리 아까 흙수저가 연 3%씩 임금 인상되는 것만큼 저축액을 조금씩 늘려나가며 꾸준히 운용을 해나가면 얼마 된다 그랬죠? 9억이라고 그랬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 상위 10%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노후 생계비 문제가 있겠어요. 더 나가서 아이들한테 사교육 못 시켰다고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님의 노후가 든든하고 부모님들이 여유 있게 살면서 자녀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취직해서 어디 갈 때 전세 자금이라도 대줄 수 있는, 적어도 무슨 수저? 은수저 가까이는 되지 않냐라는 거죠. 부모님이 흙수저 탈출해서 은수저가 되고 나면 자녀가 금수저 될 가능성들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금, 은, 동, 흙수저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맞냐? 그냥 여러분 팩트 폭력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흙수저 접니다. 부모님 부양을 취직한 후, 그리고 심지어 결혼한 후에도 한다. 우리나라 전국 대부분의 가정, 금융자산을 포함한 순자산 기준으로 해서 중위값이,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중에 50등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이 얼마냐? 2억 정도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운용할 수가 없어요. 왜? 주거비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주된 일자리, 49세겠죠?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한 다음에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파트타임 일자리 또는 최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고서 일을 꾸준히 하시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집들에서 부모님들이 70 넘어가기 시작하면 병원이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자녀들 입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에서 60% 이상의 가구들은 보유한 순자산이 보증금밖에 없어서 생계를 근로활동으로 이어나가야 되는 가정들인데 근로활동이 중단되는 순간, 편찮으신 순간이죠. 그 순간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의 부양의무를 져야 되고 부양의무를 지지 않으면 부르주아 소리를 듣거나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되겠죠. 이게 흑수저들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동수저. 이게 쿨한 집안들입니다. 어디냐? 우리나라 상위 20에서 40% 사이에 계신 분들이죠. 부모님에게 대학 졸업 후에 어떤 부양 의무도 지지 않고요. 또 반대로 부모님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요. 쿨한 사이. 너 이제 대학 졸업하면 나랑 끝이다. 나가라. 이런 사이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죠. 부모님이 네가 잘 살면 된다. 나는 신경 꺼라. 왜? 부모님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의 자산 규모, 자산 수준은 얼마 정도냐 하면 한 5억에서 2억 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전세나 월세 보증금 이외에 조금이라도 금융자산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금융자산들을 가지고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조금씩 인출해서 쓰신다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뭔가 간헐적인 일자리를 가져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동수저입니다. 그리고 은수저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드디어 소득 커트라인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은수저죠. 여기는 어떤 분들입니까? 한 10억 전후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내가 어디 먼 곳에 일을 하러 갔는데 아버님이 야, 월세 계속 내면 힘드니까 전세 보증금 내가 내줄게. 그리고 너 이제 땡이다. 이렇게 되는 집들이 은수저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 저희처럼 지방에 살다가 서울 올라올 때 서울에 전세를 해준다. 이건 정말 여러분 부모님한테서 어마어마한 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가 현실적인 우리 흑수저 인생들의 목표 아니냐. 그리고 그 은수저는 어떻게 하면 된다? 흑수저 부부가 열심히 저축하며 연 6% 정도의 성과를 내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은수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금수저는 상속이 걱정되는 집들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세무사와 친하게 지내시면서 법인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금수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운이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 운이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약간의 건강을 유지하시는 동안에 우리들이 흑수저 부부들이, 흑수저 커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용만 조금만 잘할 수 있다면 헝그리한 마인드들을 조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몇 년? 한 1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은수저 커트라인까지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흑수저 부부의 저축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2%, 4%까지는 어떻게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6%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실까요? 빨간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러드렸지만 제가 봐도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할 때 주가가 폭락하고요. 또 환율이 내려갈 때 주가가 오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둡다고 생각될 때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들고 안전하다 생각되는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한국 주식 셀, 미국 달러 바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느꼈을 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 잘 안 되는 시기에 기업들의 이익이 박살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한 것들도 역시 또 영향을 미쳤겠죠. 결국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연 6%의 성과를 올리는 전략 첫 번째, 바로 스위칭 전략이 그것입니다. 스위칭 전략의 얼개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어떻게 한다? 외화 예금으로 저축하는 것이죠. 외화 예금으로 저축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달러 이자가 높습니다. 달러 이자가 굉장히 많이 주죠. 여기서 두 번째가 뭐냐면 환율이 급등할 때 환차익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흑수저 청년들이, 흑수저 부부가 연 2천, 3천씩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달러로 저축을 해놓은 거죠. 쭉 달러로 저축하면서 그냥 환율은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한 3년 저축을 열심히 해서 1억 가까이, 왜냐하면 이자가 나오니까 1억 가까이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그때 환율이 1,500원 됐다.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뭐 30% 빠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환차익을 실현하면서 그때 저가로 거래되고 있는 한국 주식을 산다면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가 거의 없죠. 왜? 내가 수익 본 걸 갖고 저평가되고 있고 폭락한 우량주를 사는 거니까요. 종목 고르기가 어렵다? 그냥 코스피 200 인덱스를 사면 되죠. 이 전략이 좋은 두 번째 이유로 가겠습니다. 바로 뭐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도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파란 선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그리고 빨간 선은 우리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자, 파란 선이 산으로 엄청 올라가는 시기, 언제? 2008년. 또 환율이 1,450원까지 크게 올라갔던 2022년. 자, 두 번이 우리나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10% 이상의 급격한 조정을 받았던 그 두 번의 시기들입니다. 물론 시계열 과거로 가가지고 2008년 이전,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로 가면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났겠죠. 그러나 이 통계는 2006년 이후의 통계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알 수가 있죠.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가는 시기에 떠나는 외국인 자금들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저 때마다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금리가 막 인상돼요. 힘들죠. 부동산을 자기 돈만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결국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사야 되는데 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이 조정받을 때 또 수출도 아까 잘 안 된다 그랬죠. 이 모든 게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가장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투자가 바로 이거죠. 뭐다? 달러로 꾸준히 저축하다가 경제에 큰 충격이 왔을 때 환율이 한 해에 100원, 200원 이상 급등하는 시기가 왔을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 자산을 차익 실현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갈아타는 이 전략을 저희들은 스위칭 투자라고 합니다. 이 전략은 누구에게 적합한가? 모은 돈이 없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은 돈이 없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될 때 환율 급등하면 일단 차익이 실현되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와, 나의 드디어 3년에 걸친 기다림, 5년에 걸친 기다림이 드디어 수익 50%, 왜냐하면 이자까지 생각하면 수익 50%로 나에게 보상이 됐어 하면 차익을 좀 실현해서, 그러니까 내가 1억 투자해놓은 돈이 갑자기 환차익이 생각해서 1억 5천, 1억 4천이 됐다 그러면 4천만 원이라도 이익을 실현해서 그때 가장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제일 많이 빠진 자산, 우량한 자산을 사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파트 힘들겠죠. 그러면 주식부터. 또 갭 투자의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즉 집값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붙어서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시기가 들 때 여기는 충분히 임대 수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집들을 중심으로 해서 갭 투자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겠죠. 제가 뭐 지금 갭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갭 투자들의 기회들이 부각되는 시기들이 대체로 지나고 보면 뭐다?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들이었다라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 뭐냐? 한 자산에 올인하지 않고 달러 자산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가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을 때 환차익을 실현해 한국의 저평가된 자산을 일부라도 사보는 것, 이게 바로 스위칭 투자의 요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나옵니다. 박사님, 제가 열심히 몇 년간 힘들게 저축해서 제가 종잣돈 2억 모아놨습니다. 근데 종잣돈 2억 모아놨는데 이걸 달러로 계속 하다가 한 방에 차익을 실현해서 저평가된 자산을 산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간단하죠. 둘 다 투자하면 안 되냐? 예, 여러분한테 오늘 추천드리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1억이 있어요. 2억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뭐 한번 스위칭 했겠죠. 자, 1억이 됐을 때 그 자산을 둘 다 가지자. 뭐 어떻게? 하나는 한국 주식, 하나는 미국 외화예금 또는 뭐 미국 국채 또는 SOFR 좋아요. 아무튼 미국의 달러 표시 이자를 주는 상품에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면 저 그림이 나와 있죠. 파란 선은 한국 주식, 점선은 미국 국채인데 요 둘 다를 투자하게 되면 빨간 선이 됩니다. 근데 어때요? 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이너스가 안 나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가 나요. 왜? 둘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달러 자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시장이 좋으면 주식에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감으로써 투자에 있어서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한다? 바로 무슨 투자를 한다?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시작합니다. 1억 투자했어요, 여러분? 화이팅! 여기 사례는 100만 원이지만 우리 1억을 합시다. 자, 1억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2022년이야. 이거 참 사례가 안 좋아요. 작년에 제가 1억을 한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7천이 됐어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대부분 그렇죠? 7천 됐어요. 자, 그런데 미국 달러 외화예금에 투자를 했다면 환율이 1,450원까지 연말까지 쫙 올라갔죠? 얼마 됐을까? 1억 3천 됐겠죠? 가정입니다. 1억 3천은 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가정상 주식은 7천, 그리고 미국 달러의 표시에 돼 있는 여러 상품에 투자하면 1억 3천이 돼서 주식시장이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은 그대로 2억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해 연초에 우리 연말정산 받으면서 세금 환급 받고 할 때 홍 박사가 그러는데 그 두 재산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비율을 우리가 5대5로 맞췄으면 5대5를 그대로 유지하자. 자, 그렇다면 달러에서 번 돈 3천, 요걸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된 폭락한 한국 주식을 사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스위칭 투자보다 난이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졌지만 할 수 있겠죠. 이 돈이 아깝다. 미국 달러를 파는 게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해 저축한 3천을 주식에 넣자고요. 이걸 적립을 통한 리밸런싱이라고 불러요. 이를 꽉 깨물고 나는 저렇게 수익을 잘 내준, 나에게 고마운 성과를 내준 미국 달러를 차익 실현하는 건 너무 아까워서 못하겠다 생각되시면 한 해 저축한 3천을 폭락한 한국 주식에다 메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저희들은 뭐라고 부른다? 리밸런싱. 이 리밸런싱의 결과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보유한 다음 놔두는 거랑 1년에 한 번만 매매를 하는 것과의 차이가 2배 납니다. 자산의 규모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야기 다 했는데, 그죠? 저평가된 것을 사고 좀 급등해서 고평가된 것을 파는 전략을 계속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저가 매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 전략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한국 주식이 정말 꾸준히 지금처럼 지난 40년처럼 우상향하면 연평균 수익률 7%. 한국 주식 대단해요.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7%로 꾸준히 오른 한국이라는 이 자산의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없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파란 선은 미국의 S&P, 그리고 빨간 선은 한국의 코스피인데 2000년대는 코스피가 이겼죠. 대단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2010년, 12년 이후에는 미국 S&P가 이기고 있죠. 언제 어디에서 수익이 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한국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시기들이 종종 세상에는 존재하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뭐죠? 둘 다 사자. 여러분, 그쵸? 잘 모르겠으면 2000년대 같은 한국장이 올지 2012년 이후 같은 미국장이 올지 그걸 누가 아냐고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다 사자. 오, 이게 투자의 기본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걸 한 전략을 저희는 투자 3분법이라고 부릅니다. 투자 3분법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3억이 됐어요.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점점 즐거워지고 있어요. 자, 3억이 되면 1억은 어디? 한국 주식 코스피 200. 그죠? 1억은 어디? 미국 S&P 500. 1억은 어디? SOFR. 아니면 1억은 외화예금, 1억은 미국 국채 등등의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운용을 하면 반반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올라가죠. 지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가정에 불과합니다. 매년 100만 원씩 반반 투자해서 21년까지 버텼다. 2억 8천. 이것도 대단한 거죠. 투자 원금 4천만 원이 2억 8천 됐는데 투자 3분법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했다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억 6천. 자, 여러분 100만 원 투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투자의 장점들이 뭐냐 하면요. 어디가 오를지 모를 땐 다 갖고 있다가 정말 우리가 투자가 성공해서 많이 오르면 그걸 조금 수익 실현해서 저평가된 자산들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언젠가 수익이라는 건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이 전략은 연평균 수익률 얼마 정도를 그동안 냈냐면 7에서 8%를 냈어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6% 수익이 나냐 물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성과죠. 근데 제가 이제 6% 이상의 성과이지만 투자 3분법을 뒤에 이야기한 이유는 난이도가 좀 있죠.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리스크가 있지 않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난 20년간 이 투자 3분법으로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뭐예요? 달러죠.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산에서 달러는 불황이 올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익을 실현해줬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이기 때문에 수익은 3분의 2 주식에서 찾고요. 안정성은 달러에서 찾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서 10년에 한 번 정도 손실 나지만 연평균 수익률 얼마? 7에서 8%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 차감하면 실수익률은 한 6%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데 이 전략은 특히 자산을 이제 좀 모은 한 4억 됐다. 3억 넘어선 40대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동산이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확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따르는 두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리스크가 뭐예요? 금리죠, 그죠? 변동대출로 집을 샀는데 금리 막 급등해버리면 이거 이자 부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죠. 두 번째 문제가 뭐죠? 부동산만큼 뭐가 중요한 게 없죠? 로케이션. 어디 집을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6대 광역시에 단독주택을 샀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왜? 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대구에 있는 단독주택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팔고 나올 때 20년 평균 수익률 얼마일까요? 실질 수익률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 연평균 3% 손실이 났어요. 왜? 집값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올랐으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사례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고르는 눈이 없을 때 그리고 그 돈이 없을 때 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지만 돈이 없어 포기한 경험들 많으시죠? 자, 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전략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1986년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추이인데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는 반대로 움직였죠.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반대로 움직이다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어때요? 사이클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특히 올 봄에 미국 부동산 반등한 다음에 한국도 반등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걸 제가 오늘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전략이냐? 간단하죠.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해주는 펀드에 투자하자라는 거죠. 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한국 부동산이나 미국 부동산은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증권에 투자를 하면 소액으로도 건물을 살 수 있다. 이야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에 올인하는 게 힘든 분들은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1을 어디다 투자한다?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거죠. 다양한 미국 리츠 상품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어때요? 그림에 나와 있죠. 탈무드 투자법. 이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탈무드 투자법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유태인들의 경전인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재산을 모은 청년이 와서 랍비에게, 유대교의 이제 지도자죠. 랍비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랍비가 딱 이야기합니다. 돈의 3분의 1은 어디? 현금. 돈의 3분의 1은 어디? 사업. 돈의 3분의 1은 토지에 투자하라. 그 유명한 탈무드 투자법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아까 현금이었죠? 현금은 어디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현금, 달러죠. 그렇죠. 외화예금 또는 미국채. 자, 3분의 1은 사업, 주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성공한 한국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은 코스피.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면 되죠. 나머지 3분의 1은 부동산을 사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조각조각으로 부동산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분산되어 있는 미국의 리츠를 사는 식으로 투자를 하면 한국 부동산이랑 가격 수익과 같았죠. 다 됐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률 얼마? 8% 정도 나옵니다. 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나오냐고요? 배당을 많이 줍니다. 미국 리츠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얼마냐면 4.7, 4.8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을 받아서 월세 임대료를 내도 되고 재투자를 해도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의 수익이 연 8% 정도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강의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의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허황된 미래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한 꿈 이런 것들 또는 나는 안 돼 라는 포기 이 둘 다 금물이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믿고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나는 암만 해도 흑수저를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이의 중도를 찾아야 되고요. 다행스럽게 고금리, 중금리의 시대를 맞아서 2에서 4% 수익은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수익률을 1% 올릴 때마다 보유하게 된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자산의 복리 효과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절한 위험의 관리를 통한 중위험 중수익 자산 포트폴리오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신다면 K 노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양극화된 노후가 아닌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흑수저 가정들이 은수저 또는 금수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한 강의의 기회를 주신 신한은행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